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 중국과 일본은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3. 대한민국의 파괴력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 질문에 대답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어떠한 힌트 없이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춘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망을 살펴보면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의 예언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 존 굿은 미래에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울트라 인텔리전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 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 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퀸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퀸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성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 피터 자이한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 경제 포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초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타너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력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10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20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통째로 물에 잠기고 중국 대륙 역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해수면 상승에도 멀평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유도시 덕분에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1968년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 정치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그 당시 가장 정교한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들은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월드 3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향후 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연구자들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자원 소모와 기술 개발이 이어진다면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 성장의 한계 더 리미트 투 그로스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2040년에 이르면 인류 대부분은 멸망하고 이 시기에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육지는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본 뉴욕타임스는 임의적 자료 조작에 의한 임의적 추측이라며 월드 3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신했습니다. 당시 혁신적이라 평가받았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권위 있는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부인하자 사람들 역시 빠르게 관심이 식었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월드 3이 예측한 결과값은 향후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래는 매우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호주 멜버른대 연구자인 그레엄 터너는 폐기되었던 월드 3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해보는 실험을 시도합니다. 최신 자료를 집어넣고 변수 역시 최신 자료에 맞게 조정을 했죠. 결과는 놀랍게도 과거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2040년에 미래 멸망 시나리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죠.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에 들어서 50년 전에 2040년 몰락 예측은 지금도 유효할까? 1972년 성장의 한계 모델에 최신 데이터 넣었더니 2030년 성장 멈추고 2040년 급격한 쇠퇴 시작. 지구는 심각한 변곡점에 돌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죠. 과거 인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후 변화를 바꿀 만큼의 혁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멸망 스케줄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지난 7월 중국 허난성 일대의 집중호우 역시 기후 변화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황하를 따라 500만 명이 사는 정저우 지역에는 1시간 만에 20cm 가까운 비가 내렸죠. 벌목으로 인해 중국에는 물을 저장할 숲이 충분치 않은 상황. 비가 오면 그대로 홍수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비가 자주 오는 열대기후로 밭절 경우 중국은 매년마다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일본 역시 해수면 상승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요. 섬나라인 일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본 곳곳에서 침수 현상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일본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가사키와 사가현에는 경계 레벨 5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가 떨어졌죠. 작년에도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하나가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 미친 폭우로 20분 만에 물바다된 일본 마을 근황. 구마모토, 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하나가 20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슈 전반에 폭우가 쏟아졌고
사망자 49명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높은 산등성이가 곳곳에 있는 한국은 설사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토가 수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저지대 몇몇 도시 빼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산악지형이 한국의 생명줄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육지. 해법은 부유도시. 물에 뜨는 일명 부유도시. 저지대 침수 해결법으로 급부상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 네덜란드. 부유도시 농장 등 대안책 한부산시. UN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건설 협력 적극 추진. 게다가 한국은 침수되는 미래를 막고자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UN 해비타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 부유식 해상도시 시범 모델 오셔닉스 시티의 대상지로 부산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셔닉스 시티는 최대 1만 명이 살 수 있는 해상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평 크기의 육각형 인공섬이 기본 단위로 인공섬 6개를 결합하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해양 플랜트까지 결합한 인공도시를 오셔닉스 시티라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식량 재배와 같은 인공해상 플랫폼을 덧대 어떠한 외부의 자원 보급도 필요 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수면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비타트가 도시 건설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며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제 살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계획이 좌초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해상도시를 10년 안에 볼 수 있게 되죠. 한국은 미래의 재앙이 찾아와도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이 앞으로 한국에게 매달릴 것이 분명한 상태. 향후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들 국가는 2040년이 되는 시점에도 자존심을 부리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상 운명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해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 함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감의 항모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 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기뢰입니다. 활공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폭탄 KGGB에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 수뢰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 수뢰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쫓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은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 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은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에 감응해서 유촉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에 반응해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형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은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에 계류해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저 기뢰와 감은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에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군은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면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 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용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사를 노리는 하위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폭탄에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 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에서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만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 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유도 폭탄인 KG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 기뢰는 기존 기뢰에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듯 투하해 지근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한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에 활공 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 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에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 미사일, 폭뢰,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질 해상 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계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밍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이 P8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이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 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 기르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 기르,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